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문헌정보학개론 마지막 편입니다. 시작할 때는 좀 어설프게 시작했는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어설프지만 일단 오늘 배울 내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 정리하는 기분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 정리를 통해서 문헌정보학이 이랬었지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은 1800년대 후반에 생기는 학문입니다. 그 학문이 만들어진 이유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의 소위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는 노동 생산성과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갖습니다. 무려 50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도서관입니다. 그러기에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를 키운다는 것이 불과 100년 좀 지났다는 것이 좀 믿음이 안 갈 정도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물론 도서관에 사서를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도서관에 사서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서에 대한 얘기들은 참 많이 전해집니다. 가끔 우스개 섞여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 초기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시절, 정확한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그 시점에 있었던 사서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어떤 그 사료적 근거를 갖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우스개로, 그러나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서는, 이솝은 우리에게 이솝 이야기로 잘 알려진 사람이고, 소위 동물들을 통해서 하던 오화, 교훈적 얘기들을 전달했던 그런 동화 작가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왜 사서라고 생각하느냐로 보면 당시의 도서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당시, 지금부터 5000년 전에 도서관은 지금처럼 출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인쇄라는 형태를 통해서 다량의 책이 보급되던 시절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책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이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파피루스, 점토판, 아마 역사책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에 관한 얘기들이 파피루스, 점토판, 이제 동양어로 하면 죽간, 그리고 한지에 대한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파피루스와 점토판을 가득 담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도서관으로 정의했고, 그 도서관에 대한 얘기가 5000년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끔 제가 그게 진정 도서관의 기원인가? 그럴 수 있다. 도서관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 도서관과 별개로 그럼 사서의 기원은 어떻게 되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서의 기원에 대한 얘기는 도서관이 체계를 가지면서 또 생겼다고 보는 것이고, 그 이전에도 분명히 사서라는, 그 사서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말로 된 용어이지만 그 사서라는 용어는 조선시대 때 쓰였던 직급의 하나입니다. 즉 정부가 만든 직급 체제 속에 사서라는 직급이 있었고, 그 사서의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라이브러리안이라는 단어에 갖다 붙인 거죠. 물론 이거는 아마 일제시대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사서라고 불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우리가 사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서양에서 만든 소위 근대에 와서 우리가 도서관 교육이 생겼을 뿐이지 사서는 존재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초기 사서의 역할은 그렇게 파피루스와 점토판이 가득 찬 공간에서 그런 책들이 과연 배출이 되었을까? 당연히 아니죠. 유일분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공간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자원들이었고, 그 이용조차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얘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모두 귀족만 있고 왕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예도 글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노예 중에 하나가 이솝이었고, 이솝이 그런 도서관을 방문해서 많은 글들을 읽고 외워서 자기 주인에게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즉 귀족들이 자기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 향 중에 하나가 재밌는 글을 읽어주는 것이고, 그 재밌는 글의 근원이 도서관에 있는 파피루스나 점토판에 쓰여졌던 글들이죠. 그것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외워와서 읽어주었다는 것이고, 이솝은 좀 똑똑한 노예이다 보니까 굳이 그것만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창작을 통해서 글을 만들어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솝이 사사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 뒤집어서 놓고 보면 도서관의 기능이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그것서 내가 도서관을 리터러스라고 정의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작업의 기본이 뭐냐면 귀족들이 도서관을 이용했던 것은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교양, 자기들의 사교 활동 속에 도서관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 그것이 자기들의 그 공간 속에서 충분히 활용성을 갖고 있었다. 소위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졌겠다. 그럼 이게 상호작용적인 겁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필요로 하면 누군가는 생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생산 과정에서 도서관에 있었던 자원들을 보면 주로 그 귀족이나 왕족들이 갖고 있던 자기 토지나 자기 재산권을 표시할 수 있는 소위 기록. 우리가 지금 문헌정보학 한 분야로 기록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기록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증거적 가치를 갖고 있고 법적 가치, 행정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자식의 자산 목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법률적 분쟁에 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것들이 이제 종교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주술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내려온 그 설화, 신화,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많은 그 구술되어진 입으로 전승되어졌던 그런 노랫말들이 기록되어져서 수집되고 축적되어졌던 공간이고 그 자체가 이미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있거나 지역 간의 전쟁이 있으면 당연히 상대편 지역의 그 보물, 그런 기록 문서들을 뺏어다가 자기가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문화 전체를 마치 자기의 문화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런 것이 도서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도서관처럼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고 하는 일들이 성행했던 것은 아까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생기는 그 시점서부터 가능했을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이후로 발전한 도서관들을 보면 도서관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진화하고 발전한 사회적 진화 속에서 같이 성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 변동 속에서 그들이 차지했던 도서관 문화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졌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얘기를 할 때는 로마 시대의 도서관들은 목욕탕에 놓여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다르게 쳐다보면 목욕탕이라는 공간에서 그런 서비스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고 소위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도서관이라는 어떤 이름을 브랜드를 지고 움직였다기보다 그런 공간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공간성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로마 시대에는 목욕탕에서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당시 사회상을 쳐다보면 소위 남자들이 그 당시 그들 문화로서는 남녀에서 여자를 자기들 입장에서 시민으로 취급도 안 했으니까 그 남자들이 모여서 소위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담론을 하고 정치를 논하고 그 사회를 논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사회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논하는 장소가 목욕탕이었고 그 목욕탕에서 그 논하는 과정에 자원으로서 책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놓고 본다면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특별히 책을 수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담론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에는 그런 책들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물리적인 그 발전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필연적으로 그 공간이라는 것을 점하지 않고는 도서관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어느 순간 되면 그 공간이라는 것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제 안착을 하겠죠. 그게 지금 제가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도서관의 발전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도 이제 중세에 넘어와서는 수도원 도서관들이 성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늘 말하지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그런 어떤 문학, 그런 어떤 지식, 학문, 종교, 역에 관련된 사람들 외에는 그 글, 소위 책이라고 불리는 것을 접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얘기. 이 어려웠던 시절의 얘기들이 종교혁명이라든가 구텐버그의 인쇄혁명 등을 통해서 이제 확장되어지고 배포되어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이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책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 여전히 책은 필사 형태의 책들이 존재했었고 유일하였었고, 그 필사 책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또 필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이 중세 수도원 도서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모든 것을 소장하지 않고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던 것이고, 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자원들은 직접 찾아가서 베껴서 자기 것을 만들었던 이유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에 대한 귀중함이 옛날 그 왕족들이 그 초기의 도서관들이 가졌던 것처럼 그 군사력과 권력의 힘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었던 능력이 이제 중세로 오면은 그 관리의 그 권력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누구나 수도사들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은 그 책들을 체인에다 묶어서 분실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징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보면 책이 참 귀했던 시절이고, 필요한 책들은 필사를 통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모아둔 곳이 중세시대의 수도원 도서관이라는 곳이고, 다만 수도원 도서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책을 필사하는 사람, 왜? 내가 갖고 있는 책을 다른 수도원에서 왔을 때는 또 필사해 갈 것이고, 내가 없는 책은 내가 다른 수도원에서 역시 그 도서관에서 그 책을 필사해서 갖고 왔을 것이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 또는 그 공부하는 사람들,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그 종교인들이, 소위 그 수도사들이 사색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 책을 읽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전파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금서들을 통해서 이제 읽었다는 노력도 있고, 그 금서들을 이제 종교 집단이 그때 힘을 가질 때니까 그거를 감춰두는 역할도 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세시대에 들렸던 그 수도원 도서관들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그 무렵서부터 소위 말하는 인쇄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하면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이제 사설 도서관들에 대한 얘기. 사설 도서관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부자들이, 아니면 그때 대학도 그 무렵도 생겨났으니까 대학의 교수진들이, 소위 연구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책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글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대학에서 보존하기 시작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수집해서 자기 개인 컬렉션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그럼부터 소위 말하는 관리라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그 이전 초기 도서관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은 주로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였을 것이고, 중세 수도원 도서관에서는 수도사들에 의해서 그것이 주된 역할이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소위 이제 고용되어진 누군가에 의한 관리가 시작되는 시점. 그게 아마 그 근세 사서의 출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 일부가 사서의 그 덕목, 사서의 어떤 요구 조건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겠죠. 근데 그 당시 그들이 가졌던 책의 양이라든가 책의 그 범주를 놓고 본다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책을 보편성을 띠고 누구에게나 읽힐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관리하는 책들이라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고, 주제도 제한적이고 양도 제한적이고 또 가격도 또 그런 식으로, 그네들에게 있어서 책을 관리한다는 것은 같은 주제, 같은 뭐 취미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동호회 모임 같은 속에서 관리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제가 사서에 대해서 그 주제의 배경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사서가 책을 관리하는 이제 시대가 되고 책을 관리하는 기능들이 점점 발전하겠죠. 늘 얘기하듯이 책이든 무엇이든 집합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에서 집합이론을 놓고 봐도 알듯이, 집합이 발달하게 되면, 집합이 커지게 되면 그 집합은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한 것이고, 관리는 결국 분류라는 구획짓는 얘기,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집합은 그 요소들을 분류하는 얘기, 그 요소들을 묶어내는 얘기,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책들에 대해서는 그걸 배열하는 얘기, 그 다음 이 모든 것들이 책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그 가치, 책을 이용한다는 것의 방법론, 결국 분류는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누어 넣는 행위가 분류가 아니라 언젠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공간에 위치시켜 놓는 것이 분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차용되어지겠죠. 도서관이 먼저 만들었다기보다 도서관에서 그런 걸 차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역시 책도 집합체이기 때문에. 집합이 발생하는 곳에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과거에 아마 어떤 물건이든 물건을 쌓아놓고 나면 그것이 쓰레기가 아닌 이상은 최소한 분류라는 행위를 했을 것이고, 단지 분류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이라는 작업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목록과 분류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경제 활동을 한다든가 다른 기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장 간단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들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책이라는 물리적 성질의 것들이 쌓여서 모이게 되면 그것을 구분짓는 행위와 그것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행위,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목록 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 뭐냐면 19세기 말에 나타납니다. 소위 미국이 신천지 미국 대륙을 만든 이후로 신대륙이 가졌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민자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소위 그 종족도 섞여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비슷한 것이 없고 서로 다른 집단들이 모여서 한 도시를 구성하고 살게 되면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민은 화합이겠죠. 융합.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된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것이 공공도서관이라는 개념입니다.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미국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내겠다. 출판이 그때부터 이제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인쇄는 이미 그 전에 발전했던 것이고, 그 인쇄가 이제 시장을 만나는 거죠. 엄청난 블루오션을 만나면서부터 엄청난 양의 책들이 양산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넓은 미국 대륙에 그걸 배포하기 위한 물류 시스템들도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 미국의 잡지들을 보면 잡지들 대부분이 그 메일을 통한 통신 업무, 그 물건을 구입하는 상거래가 가능한 그런 광고들을 엄청 많이 싣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서 그 물건은 없지만 뭐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동쪽에 사는 어떤 주에서 나는 물건들을 사고 싶을 때는 메일로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아서 물건을 보내주고, 그런 것들 잡지에 광고로 실어대고 그러면서 도서관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엄청난 양의 책들을 정부가 구입해 주면서 출판은 출판대로 성장하게 되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흥행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미국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공공성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도서관들이 그 많은 책을 구입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한 분류의 문제가 봉착하게 되고, 그 분류를 하는데 상당히 높은 지적 수준이 요구되죠. 그렇겠죠. 앞에 아까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분류라는 것들 또는 컬렉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왜?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이 책을 자기들이 관심 있는 책만 사지 아무 책이나 덥석덥석 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옛날 수도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중세 이전에 훨씬 그 옛날 고대 도서관에서도 책의 양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늘 얘기하듯이 그 양들의 대부분은 법률적인 것들, 행정적인 것들,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들, 그 넘어가서 이제 문학적인 것들이 나오지만 그것도 귀족들이 즐기는 굉장히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인구에 의해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게 19세기 후반에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책들을 이용하겠다는 이용자들도 급속히 늘어가는 속에서 도서관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빠르고 쉽게 필요한 책들을 대출 반납해 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꽤 비싼 고임금의 노동력이 요구되어진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헌정박이란 도서관학이나 학문의 발전 과정을 딱 지켜보면
아, 이해가 간다. 도서관은 그렇게 지적인 공간이고 굉장히 다양한 지식이 공존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지향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것이고 공공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최소의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높은 지식이 필요한 고도의 지식을 필요한 공간에 대한 것을 좀 더 싸고 보편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요구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문헌정보학이고 문헌정보학에서는 모든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관심사인 분류와 목록에 대해서 통일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분류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보면 굉장히 대단한 발명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발명품은 도서관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와서 약간의 약점이 있다면 그 최적화가 책이라는 매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매체 출연에 조금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그건 이미 예견된 것이 자기들이 책만 가진 것이 아니라 소위 연속관행물을 만들고 연속관행물이 갖고 있는 특징은 책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극복하는 것이고 책이 가진 취약점인 것은 책이 만들어지는 그 공간 그 책에 대한 잉태되어지고 지식이 잉태되어지고 잉태된 지식이 현실적으로 출판이나 인쇄를 통해서 배포되어질 때까지 갖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빨리 전달할까 해서 만든 게 잡지라는 소위 저널이라는 형태이고 저널은 굉장히 간단한 인쇄 기술과 간단한 제본 기술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체제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었던 주제들이 소위 책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분류 체계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책에서는 도서관에서는 분류에서는 도저히 다룰 수가 없는 공간이었고 영역이었고 매체였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책에서도 필요한 영역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성장한 것이 색인이라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책에는 앞에 목차가 있고 뒤에 색인이 붙어 있습니다. 목차의 역할은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책의 내용을 컨텐츠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색인은 전혀 반대되는 상상 속에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에 직접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는 매개를 개발해 준 것이 색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라는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 특정 공간에 있는 정보에 대한 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인덱스, 색인인 것처럼 잡지는 그 색인의 내용들이 우리가 색인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속에 작은 규모의 내용들이 하나의 페이퍼로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보니까 색인 시스템을 확장시켜서 저널들을 관리하는데 색인 시스템을 썼겠죠. 그 발전 과정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세분화되어졌지만 이걸 분류로 수용하기는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분리시켜 놓고 책은 책대로 분류 시스템을 쓰고 저널들은 저널대로 자기 색인 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그게 초기 도서관 얘기였고 도서관 학의 출발이었습니다. 그게 소위 이제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위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전하면서 컴퓨터 기술이 소위 수치 해석 기술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기술로 확장되어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도서관이 그동안 가졌던 많은 분류, 목록, 색인 이런 시스템들을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소위 정보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이 확장되어집니다. 다큐멘테이션, 또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이런 이름들로 라이브러리 사이언스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확장을 통해서 문헌정보학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문헌정보학이 답보 상태에 빠진 이유는 자기들이 가졌던 체계가 너무 우월하고 그 체계가 굉장히 완벽하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술적으로만 기능적으로만 받아들였지 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가 갖고 있는 그 컴퓨터의 무한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술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학이라는 기본적인 기능과 시스템에서 크게 달라지지 못했다. 그러나 컴퓨터 사이언스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졌고 80년대 이메일, 소위 네트워크
인터넷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90년대에 들면서부터 이것이 엄청나게 확장되어져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익스플로러 같은 그런 웹 브라우저들이 생겨나면서 정보 교류가, 정보 교환과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 가졌던 그동안 우월성을 가졌던 데이터베이스, 도서관의 장서들이 이제는 그 장서 말했죠. 책이 갖고 있는 최대 취약점이 생산 과정의 그 회임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식 교류에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널이 만들어졌는데 웹 브라우저들은 그 저널 속도의 수십 배의 속도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그 저널조차도 생산성에 막혀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생각에는 매일매일 저널을 발행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모을 수밖에 없었고 일정 양이 되어지면 발행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간, 월간, 뭐 격월간, 개간, 연간, 신문만 일간. 신문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도 체계가 어떤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행했다 해서 우리가 정기 간행물, 그러니까 연속 간행물 중에서도 그것을 정기 간행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에 오면서 이제 도서의 각 측면의 가장 큰 딜레마는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자원이 옛날에는 세상의 전체였는데 지금은 그냥 극히 미미한 조각, 뭐 정보의 질적으로 놓고 보면 엄청난 질적 가치를 갖고 있을지만 양적으로 보면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의 지식 자원만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적으로 미미하지만 그래도 질적으로 높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드러낼 만큼 차별성도 만들기 어려워졌다니. 왜? 도서관에 있는 자원들이 인터넷 자원 속에 내재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별개로 움직였다면 상관없는데 완전히 내재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접근에 대한 얘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접근의 편리성을 또 접근의 그 보안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진행되어진 거죠. 그래서 21세기 도서관 또 21세기 문헌정보학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헌정보학을 좀 더 확장시키자 해서 도서관과 관련된 사서교육과 관련된 영역과 사서가 도서관을 벗어났을 때 도서관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사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일까를 가르치고 또 그네들의 그 기회를 직업활동의 기회를 보다 폭넓게 해주자고 만든 게 지식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영역입니다. 뭐 내부적이니까 지식이라는 말을 굳이 다시 번복해 쓸 필요 없어서 우리끼리는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식 서비스를 가르치는 학문. 근데 우리는 지식 서비스라는 개념은 이미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틀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도서관이라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해서 서비스 디자인에 방점을 두고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오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이건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한 번씩 이렇게 쉬프트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1차 뭐 혁명에 대한 얘기,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농업혁명에 대한 얘기, 산업혁명, 그러니까 에너지혁명에 대한 얘기,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했을 때는 기술, 인터페이스에 대한 IoT에 대한 얘기들 하면서 상당히 변화를 갖는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도서관학, 문헌정보학, 뭐 정보학 뭐 어떤 이름을 달고 변하더라도 그 학문적 기본적인 철학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철학을 지켜가면서 기술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변화, 많은 그 좀 변형을 요구하는데 단지 우리가 60년대에서 70년대 넘어가는 과정 속에 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서양까지 모두가 굉장히 화랑기였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엇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문화생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문화생활의 공공성을 담보한 문화생활의 가장 괜찮은 기관 중에 하나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같은 조직구조였고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공간이 도서관입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그 자원 자체도 엄청 비쌀 뿐만 아니라
자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기관들이죠. 그런데 그 값싼 책들을 배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출판 시스템의 덕을 상당히 많이 본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대한 얘기들은 이제 미래의 숙제이긴 하지만 이제 문헌정보학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를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다만 그 고민이 무조건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철학과 비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발전시키고 융합하고 공유하고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문헌정보학 개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